뭔가 이제 먹고 살 방도를 찾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사우디로서는 뭔가 다른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 사람이라면 트럼프가 더 편하겠다. 그 사람은 푸틴도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트럼프, 왕세자 뭐 다 제가 볼 땐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지금 다시 사우디아라비아 저서를 집필하신 박인식 벽산 엔지니어링 전문위원님을 모시고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제일 궁금한 게 빈살만의 영향력이, 사우디 하면은 그냥 빈살만 왕세자 얘기가 가장 많이 나오잖아요. 네네. 이제 이 사람을 미스터 에브리싱이라고 하는데 얼마나 절대적인 위치에 있는 건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말이 어디서 비롯됐는가 하고 한번 찾아봤는데요. 2016년 블룸버그에 피터 발트만이라는 기자가 그 MBS, 그러니까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를 8시간 동안 인터뷰한 기사가 났습니다. 제목이 아주 예외적으로 미스터 에브리띵과 함께 했던 8시간 뭐 이런 제목으로 되어 있는데 그때 미스터 에브리띵이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015년 이제 6대 국왕인 압둘라 국왕이 서거하고 1월에 이제 바로 서거한 다음 날 그 살만 국왕이 즉위를 했지요. 네. 살만 국왕이 즉위하기 전에는 이제 크라운 프린스, 그 제1왕이 계승자죠. 그 왕세제였고 동시에 국방부 장관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국왕에 오르던 그날 지금 왕세자한테 국방부 장관을 물려줬습니다. 국방부 그때가 2015년인데 예. 왕세자가 85년생이에요. 그러니까 만 30세에 국방부 장관이 돼서 네. 세계에서 가장 어린 국방부 장관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그것과 동시에 그저 한 며칠 간격으로 정부 조직 개편이 있었습니다. 사우디에는 이제 국왕 밑에 굉장히 위원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든 위원회를 다 없애고 2개로 정리를 했는데 예. 하나는 정치안보위원회고요. 다른 하나는 경제개발위원회입니다. 그러니까 정치안보위원회를 무함마드 빈 살만 왕세자 이전에 예. 2017년에 이제 왕세자가 됐는데 2015년에 살만 국왕이 즉위하면서 자기 조카인 무함마드 빈 나이프 왕세자를 이제 왕세자로 임명을 했어요. 그래서 그 MBN이라고 우리가 쉽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MBN을 정치외교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우고 예. 아들은 MBS를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으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MBS가 국방부 장관이잖아요. 예. 그럼 정치안보위원회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경제개발위원회 위원장이면서 예. 정치안보위원회의 위원이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만 봐도 그때부터 벌써 실권은 이 사람이 다 줬다고 할 수 있고, 실제로 2017년에 이제 왕세자에 오르기는 했지만 그 한 1년 전 정도서부터 지금 왕세자, 그러니까 MBN은 그냥 이렇게 허수아비가 아닌가 하는 관측들이 나왔습니다. 네, 그래서 전체를 이제 총괄하는, 그래서 뭐 정치, 경제, 뭐 외교 모든 것들을 총괄하는 자리에 올랐죠. 그래서 뭐 미스터 에브리싱이라는 것이 아주 적절한 표현이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이제 권력을 잡았잖아요. 네네. 예, 그런데 지금 뭐 권력을 조금 위협하는 요소들은 혹시 있지 않을까 좀 궁금하거든요. 사우디는 예. 전제왕정 국가입니다. 그 명실공히 왕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왕국이라고 하는 나라들이 여럿 예. 있죠. 뭐 스웨덴도 왕국이고 예. 스페인도 왕국이고 하지만 영국도 왕국이죠. 예. 하지만 국왕이 군림은 하지만 이제 통치는 하지 않는 그 입헌 군주국이고 예. 또 그리고 사우디 주변에 뭐 카타르나 아랍에미레이트나 이 바레인, 쿠웨이트 이런 데가 이름은 킹은 아닐지라도 실제로 군주제입니다. 근데 그런 나라들은 최소한 다 헌법은 있어요. 야. 국왕이 다스린다고 해도. 예, 그렇죠. 근데 사우디에는 이제 헌법도 없고 통치기본법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래서 그 사우디는 이제 정말로 국왕 혼자서 예. 모든 걸 다 결정할 수 있고 국왕의 결정을 견제하거나 통제하거나 뭐 이렇게 뭐 시비를 걸 만한
절차도 없고요. 기구도 없고 조직도 없습니다. 이게 전제 왕정 국가였는데 그렇기는 해도 견제할 수 있는 세력들은 있었어요. 왜냐하면 아들이 이제 장성한 아들이 36명이 있고 그 밑에 자손들이 또 있으니까 그 세력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는 공식적인 세력들이 상당히 여럿 있었습니다. 그 사우디에는 이제 무력을 가진 집단이 3집단이 있습니다. 국방부가 당연히 있겠죠. 그 다음에 이렇게 내무부가 있는데 내무부는 경찰하고 정보를 붙들고 있습니다. 근데 사우디에는 좀 독특한 무력 집단이 하나 더 있는데 국가방위군이에요. 그 내셔널 가드라고 하는 조직이 있는데 그게 워낙은 왕실하고 이슬람 성지인 메카메디나를 이 보호하는 임무를 가졌는데 내셔널 가드 국가방위군의 수장이 6대 압둘라 국왕이었어요. 그래서 6대 압둘라 국왕 재위 시절에 그걸 무척 엄청나게 키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국방부가 거느리고 있는 그 정규군과 거의 대등한 위치까지 이제 성장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무력을 가진 집단이 3집단이 있는데 그 3집단의 장관이 최소한 40년, 50년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국방부는 프린스 술탄이 48년인가 장관을 했고요. 그 다음에 내무부는 나이프 왕자하고 나이프 왕자의 아들이 무함마드 빈 나이프, MBN이 부자가 이어서 한 50년? 그 다음에 그 내셔널 가드는 그 압둘라 국왕이 왕자 때 사령관을 했고, 국왕으로 있으면서도 사령관을 겸직했고, 그걸 아들한테 물려줘서 거기도 한 50년 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병급이네요, 거의. 그러니까 뭐, 사병화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국왕이 어떤 결정을 내렸을 때 그것을 국왕이 자기 임의대로 결정하기가 어려웠고요. 또 하나는 이제 그 외교부는 1932년에 사우디가 건국이 됐는데 건국되기 이전부터 파이잘 왕자가 외교부 장관을 했습니다. 그 파이잘 왕자가 3대 국왕이 됐는데요. 그러니까 국왕으로 있으면서도 외교부 장관을 겸직을 했고 그 아들 칼리드 빈 파이잘 왕자가 해서 부자가 85년을 장관을 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지금 살만 국왕이 리야드 시장을 48년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모든 정부 부처가 그 수도에 있는데 그 수도를 총괄하는 그 시장이 또 48년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세력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국왕이 모든 것을 결정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국왕 맘대로는 이제 좌지우지하기가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살만 국왕이 즉위하고 나서부터 하나씩 천하에게 시작을 했다가 그 하이라이트가 이제 2017년에 있었던 리츠칼튼 호텔 사건이에요. 그때 이제 권력 있는 사람들을 불러서 한꺼번에 숙청을 해서 반대 세력이 될 만한 잠재적인 그 집단을 다 날려버렸습니다. 예봉을 다 꺾어버려서 지금으로서는 그 이제 살만 국왕이 있고 그 아들인 MBS가 있긴 하지만 살만 국왕은 뭐 국왕에 오르기 전부터 치매 얘기가 있을 정도로 건강이 좋지가 않았고 그래서 처음에 국왕에 올라서 한 1, 2년 정도 직접 챙긴 것 같았고요. 그 이후로는 실질적으로 이 MBS가 모든 걸 총괄해서 모든 것을 국왕이 할 수 있는 제도였지만 그동안에 견제할 수 있는 세력이 있었는데 이제 그 세력마저 없어졌으니까 아마 세계에서 그 정도로 모든 권한을 갖고 있고 권한을 갖고 있어도 국력이 또 작은 의미가 없는데 국력도 상당히 규모가 있는 국가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다른 어떤 국가의 지도자하고도 비교가 안 될 만큼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저는 지금으로 볼 때 어떤 그 지금의 정부를 전복시킬 만한 뭐 쿠데타나 이런 가능성은 현재로서는 보이지 않고요. 또 국민의 지지도 상당하기 때문에 또 그리고 사우디 국민이 비교적 순종적입니다. 2010년에 아랍의 봄이 일어났을 때도 사우디에서는 아주 비교적 조용하게 넘어갔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사우디 내부적으로 반발 세력이 없고 국민의 저항도 별로 눈에 띄지 않고 그렇다면 외부에서 이게 국제적인 문제가 생겨서 사우디 정부가 왕정이 전복되지 않는다면 현재로서는 뭐 그래서
뭐 한 최소한 3, 40년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들어보니까 사업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다 싶은 게 법이라는 걸 만들어 놨어도 빈살물 왕세자가 내가 언제 그랬어 이제 이러면서 이건 아니지라고 한번 바꿔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정확하게 지적하셨습니다. 네. 그 왕세자 본인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독재 국가 아니냐고 비난하니까 네. 변명을 한 게 아니라 그 맞는데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굉장히 효율적으로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남들 몇 달, 몇 년 걸려서 결정할 거 우리는 하루면 결정할 수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또 그게 이제 그 빛이라면 그늘이 있겠죠. 네. 예, 그 사람이 잘못된 결정을 했을 때 그것이 이제 상당한 리스크가 되고 사우디에 진출하는데 가장 그 불안한 요소 중에 하나가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정책이 수시로 특별한 근거 없이 막 바뀌거든요. 요즘에 들어서는 조금씩 이제 안정돼 가고는 있는데, 그래서 제가 있는 동안에 지금 살만 국왕 즉위한 2015년부터 돌아온 2022년까지는 사우디를 한마디로 정의하라 그러면 예측이 어려운 사회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근데 지금 사우디가 추진하는 모든 사업들은 외국 자본이 들어와야 되는 일이니까 그런 식으로 나가면 자본이 안 들어오니까 이제 요즘에는 그런 것들이 조금 예측 가능한 쪽으로 옮겨가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뭐 독재죠. 한마디로 독재인데 좀 살기가 좀 넉넉한 독재 국가인데 그런 명암이 있죠. 그러니까 뭐 효율적이기도 하고 하지만 그 예측이 불가능하고 뭐 그리고 독재로 할 수도 있고 뭐 그런 문제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요새 저 약간 이야기 많이 나오는 게 네옴시티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옴시티도 어쨌든 이게 딱 하고 싶다라고 밝히면 뭐 밑에서 이거를 이렇게 견제할 만한 곳들이 없으니까 결국 추진이 돼버리잖아요. 그 예전 같았으면 아마 그런 계획이 나오지 않았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디나 기득권층은 특별한 변화를 원치 않잖아요. 그렇죠. 리야드가 그러니까 자기 세력이 그대로 유지되길 바라니까 그런 면에서 개혁이나 변화에 좀 부정적입니다. 그런데 사우디를 그동안 지배하고 있던 세력들이 전부 기득권 세력, 보수층, 왕실 이러다 보니까 굉장히 위험천만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아마 동의가 안 되지 싶은데 그게 위험천만한 사업이라고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우디의 1년 예산이 3,300억 달러입니다. 올해. 그래서 네옴 발표한 것이 5천억 달러고요. 사업비가. 그리고 그것이 지금 사우디에서 발표한 것들을 기준으로 추산을 해보면 적게는 1조 달러, 많게는 1조 5천억 달러 정도. 그러니까 지금 발표한 예산보다 2배 내지 3배까지 비용이 늘어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1년에 3,300억 달러인 나라에서 국가 예산보다 더 큰 사업을 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이냐면 우리나라에서 추진했던 사업 중에 가장 큰 사업이 새만금 사업입니다. 20년 동안 진행된 사업인데요. 그게 200억 달러입니다. 뭐 4대강 한다고 나라가 두 쪽이 났지 않습니까? 그것도 200억 달러고요. 그 다음에 지금 가덕도 신공항도 100억 달러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우디에서는 100억 달러, 200억 달러 사업은 명함도 못 내밉니다. 사우디의 GDP가 작년에 9천억 달러 정도 되는데 우리 한 3분의 2, 한 60% 정도 됩니다. 지금 올해 우리 예산이 5천억 달러가 넘는데 그 국가 예산도 우리 3분의 2밖에 안 되고 GDP는 반절을 조금 넘는 나라인데 우리나라에서 가장 크게 추진한 사업이 그것도 20년 동안 나눠서 들어간 돈이 200억 달러인데 5천억 달러, 1조 달러짜리 사업을 한다는 건 그건 뭐 상상하기 어려운 일이죠. 뭐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한데 이해는 갑니다. 왜 그래야 하는지는 이해는 가는데 상당히 위험천만한 일이죠. 제 입장에서는 안 해도 되지 않나 싶은데 왜 꼭 해야 되는 거예요? 사우디는 산유국 경제의 대표적인 국가입니다. 그렇죠. 국가 재정 수입의 대부분을 석유로 충당해 왔어요. 2015년까지는 이제 고유가가 지속돼서 뭐 수입이 괜찮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때까지는 뭐 계속 흑자 재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2015년까지 국가 재정 중에 석유 수출에서 올린 수입으로
충당하는 비율이 90%가 넘었습니다. 그러다가 지금은 이제 많이 내려가서 뭐 한 70% 정도까지 내려가긴 했는데 그 사우디는 사실 석유 말고 예. 딱히 내놓을 만한 상품이 없어요. 사우디 북부에 이제 지하 자원이 좀 있긴 합니다. 인산염이라든가 복사이트라든가 그리고 금 매장량이 상당합니다. 그렇기는 해도 그것이 이 석유를 대체할 수준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거든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석유는 지금 탈탄소 움직임 때문에 석유 소비량 자체가 늘어날 가능성이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석유 생산 공법이 바뀌어서 지금까지는 석유를 퍼냈다면 쉐일 오일은 석유를 짜내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쥐어짜서 이제 끄집어내는 건데 2023년 통계를 보면 미국과 캐나다, 북미에서 생산한 석유량이 중동 산유국 전체 산유량을 넘어섰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석유 시장에서 이제 미치는 영향력도 줄어들고 또 탈탄소가 지속되면서 계속 석유 수요가 줄어들고 그런데 이제 중동에서 사우디가 차지하는 위상이 좀 다른 나라하고 다른 것이 인구나 경제 규모가 다른 나라하고 비교가 안 됩니다. 인구가 지금 3,300만이고 아랍에미레이트 같은 경우에 1,000만이고 예. 그 다음에 카타르가 300만이니까 그 차이가 나지만 사우디의 인구 3,300만 중에서 1,900만이 자국민이에요. 외국인이 1,300만이 넘고 그러니까 자국민으로만 따지면 사우디가 1,900만인데 예. 아랍에미레이트는 1,000만 중에 자국민이 100만밖에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카타르가 300만 중에서 30만 정도 되고요. 그러니까 자국민만 따지면 1,900만 대 뭐 30만, 100만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우디는 경제 개발을 해서 먹여 살려야 될 식구가 굉장히 많아요. 남들보다 식구가 더 많은데 지금 내가 가장 내 아주 명줄이라고 생각하는 석유가 위상이 점점 줄어들고 소비량이 줄어들고 그러면 뭔가 이제 먹고 살 방도를 찾아야 되죠. 그런 면에서 사우디로서는 뭔가 다른 돌파구를 만들어내지 않으면 안 될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 볼 때 네옴이 됐건 뭐가 됐건 거대 사업을 추진할 만한 배경은 이해는 갑니다. 예. 네. 그러면 추진은 하더라도 외국 자본을 조달하지 못하면 사업을 축소하는 방향 형태로 진행을 하긴 하겠네요. 뭐 어쨌든 하긴 해야 되니까. 그렇죠. 네. 제가 이제 2021년 말에 돌아왔는데요. 그때만 해도 우리나라에선 네옴이 무슨 노다지 되는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아무리 봐도 숫자가 안 나오는데, 근데 그 거대 사업의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네옴. 예. 네옴 중에서도 대표 브랜드인 더라인. 더라인이 그 높이 500m, 폭 200m로 170km를 한 건물로 만든다는 거 아닙니까? 예. 서울에서 강릉 가기만한 거리를 한 건물로 잇겠다고 한 건데요. 그렇게 건설해서 900만을 수용하겠다고 했습니다. 예. 그런데 어느샌가 이제 2030년까지 그 170km를 건설해서 900만을 수용하겠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에 그게 150만, 2030년까지는 일단 150만으로 하겠다. 예. 이렇게 이제 축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4월 7일 날 블룸버그에서 나온 보도를 보면 2030년까지 30만 수용하는 게 가능할까? 이런 견해가 나왔고요. 170km 중에서 그때까지 완성될 수 있는 걸 한 2.4km 정도 보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계획했던 거의 2%가 안 되는 거죠. 그런 걸 보면 예. 그런 것들이 뭐 당초에 예상했던 대로 어려운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그래도 그럴 만한 이유는 이제 있었고 저도 나름대로 이해는 갑니다. 그게. 네. 그렇게 되면은 뭐 좀 참여하고 있는 건설사가 있다면 돈을 받는 거 뭐 규모라던가 돈을 받는 시기가 지연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겠네요. 이제 사우디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두 가지로 나눠서 봐야 됩니다. 뭐 크게는 셋으로 나눠야 되죠. 저 석유화학 쪽이 있는데 석유화학 쪽은 뭐 워낙 세계적인 수준이니까 그건 이제 별개로 하고 사우디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은 이제 국가 재정으로 하는 재정 사업이 있고 투자하는 투자 사업이 있습니다. 근데 네옴은 이제 투자 사업이에요, 기본적으로. 하지만 투자를 기다려서 시작할 수는 없으니까 이제 자기네 가지고 있는 돈으로 시작을 했죠. 예. 그게 일종의 마중물이라고 볼 수 있는데 처음에 네옴을 시작할 때는 이제
70%를 외국 자본으로 조달하겠다고 했는데 결국 이제 30%를 자기네가 감당하겠다는 얘기인데 제가 볼 때는 10%도 불가능한 숫자였거든요. 그런데 일단 어찌됐든 간에 일은 시작해야 되니까 국가 재정을 꺼내 써서 그 이제 사우디 돈줄이라고 알려진 그 PIF 공공투자기금의 돈을 꺼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우리가 재작년에 이제 그 연말에 삼성하고 현대가 2조 정도 되는 그 터널 공사를 수주했는데 그거는 재정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사우디 정부가 마중물로 부어 넣어서 한 사업인데 이제 그렇게 부어 넣어서 발동을 걸었으면 이제 손님이 좀 모여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손님이 모여들면 그 돈 받아서 그쵸. 이어나가야 되는데 손님이 들 때쯤 돼서 가자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근데 거기가 뭐 네옴이 수도 리야드에서 1500km 떨어졌는데요. 가자 지구까지가 몇십 킬로밖에 안 떨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뭐 직격탄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투자자도 투자를 망설일 수밖에 없고. 그러니까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건데 지금까지 이제 발주한 것들은 이제 투자 사업이 아니라 재정 사업이었고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사업들이 투자 사업인데 투자 사업이라는 것은 내가 돈을 집어넣고 다 지어서 그것을 운영하거나 아니면 팔아서 분양을 해서 이제 회수해야 되는데 그렇다면 당연히 이 사업이 현실성이 있느냐 따져봐야 될 거고요. 이제부터는 좀 지금까지 시장과는 전혀 다른 시장이 시작되겠죠. 우리로 치면 뭐 앞에 부분은 이제 국가가 주도하는 고속도로다 치면은 뒷부분 민자고속도로. 전체를 국가가 주도합니다. 전체를 국가가 주도하는데 그러니까 투자 사업이라 그러면 당신들이 당신 돈 가져와서 당신 마음대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아니라 국가가 상은 다 차려놓고 자 우리가 이거 할 거니까 이 중에서 네가 돈 대서 하고 싶은 거를 네가 해라 이런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의 여지는 없습니다. 내가 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 한다면 어느 거를 할 것이냐를 선택할 수 있는 거지 거기서 제한하지 않은 사업은 아니지요. 아마 이 투자 사업이라는 자체가 국가 보증이 없이는 안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국가 보증 없이 들어가지는 않을 겁니다. 사우디 정부가 보증을 할 텐데 저는 사우디 정부가 그 보증할 여력이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들어가는 투자자들은 내가 손해나면 국가가 보상해주겠지, 배상해주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들어가면 안 되고 국가 보상은 전혀 없다고 전제하고 사업성을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근 들어서 이제 스포츠 이걸 많이 유치를 하더라고요. 이제 보면은 최근에 우리나라도 경쟁을 했었었고 그거 자체도 좀 정치적인 의도라고 봐야 될까요? 글쎄요, 그 스포츠 워싱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 이제 카슈쿠지 사건으로 이제 그 아주 그냥 악명이 높아졌는데 그런 걸 좀 덮으려고 한다는 얘기가 있었죠. 그래서 그 미국 CBS의 60 Minutes인가 거기서 이제 인터뷰할 때 대놓고 그 스포츠 워싱 아니냐 이렇게 이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그 MBS가 아니 뭐 남들이 뭐라 그러든 나 신경 안 쓴다. 그게 우리나라의 GDP를 1%만 올릴 수 있다면 난 뭐든지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PIF에서 이제 그동안에 그 뭐 호날두라든가 벤제마라든가 이런 사람들 거액을 주고 데려오고 그래서 이제 사우디의 프로리그가 있다는 거 알려지고 그 다음에 LIV를 창설해서 PGA 골프를 이제 먹은 상태가 됐죠. 그런데 뭐 그런 것들이 뭐 지금 그 왕세자가 얘기한 그대로 뭐 내가 욕을 먹던 말든 이게 우리나라의 보탬이 되면 얼마든지 하겠다는데 그건 상당히 합리적인 선택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투자한 것들이 과연 성과를 거둘 수 있겠느냐. PIF가 돈을 쌓아놓고 있는 게 아니라 어딘가 투자해 있는 돈이거든요. 그러면 그 돈을 쓰기 위해서는 투자해 있던 것을 회수해서 써야 되는데 그러면 기존에 투자해 있던 것보다 이익이 더 많이 나야 되는데 지금까지 쓴 것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뭐 돈 잘 벌던 거 팔아서 돈 안 되는 데다가 지금 돈을 넣고 있는 거죠. 거기에는 왕세자의 어떤 독단이라든가 왕세자가 어떤 비난을 모면하고 싶어한 그런 것들이 없다고 얘기하기가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PIF에서 스포츠에 투자하는 사업은 경제적으로는
납득이 가지 않는 행위거든요. 그렇다면 그건 뭐 정치적인 이유가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데 예. 사우디의 뭐 정책을 결정하는 사람들이 어리석은 사람들이 아니고 또 사우디에서 고용하고 있는 컨설턴트들이 세계적인 사람들이니까 뭐 다 알아서 판단을 하긴 했겠지만 그래도 최종 결정하는 것은 왕세자니까 그 스포츠에 투자하는 것들은 굉장히 물음표가 많이 따르는 일입니다. 전 제일 이해 안 갔던 게 동계올림픽을 한다 그래서 네. 사우디에서 동계올림픽이 말이 되나? 뭐 저쪽 산맥 쪽 어디서 한다고 하는데 가능할까요? 거기가 이제 타북이라는 동네인데요. 예. 거기가 이제 해발이 한 1500m 정도 됩니다. 아주 고산지대인데 예. 사우디 북쪽이고 겨울에 눈도 내립니다. 눈 내린다고 우리처럼 눈이 쌓이는 건 아니고 눈이 날려서 잠깐 덮였다가 녹는 그 정도인데 거기가 이제 네옴이 바로 그 자리에 들어가 있습니다. 네. 네옴에 그 아까 말씀드린 더 라인이라는 거하고 그다음에 옥사곤이라는 산업 시설이 있고 예. 그다음에 이제 신달라라는 해양 리조트가 있고 트로제나라는 산악 리조트가 있는데 그 트로제나에서 그거를 이제 2029년인가요? 동계올림픽을 한다고 하는데 어젠가 그젠가 신문 기사를 보는데 거기에 이제 호수를 만듭니다. 인공 호수를 만들고 이제 그 스키 슬로프를 만들고 이러는데 호수 하나 만드는데 40 빌리언이니까 한 50조 정도 되죠. 예. 그 정도 들여서 지금 하겠다고 하는데 40조면은 얼마입니까? 한 300억 불이 넘지요? 그쵸, 그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 4대 강이 200억 불이라니까요. 네. 그러니까 뭐 납득하기가 어렵죠. 근데 호수 과연 그게 갈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그 트럼프가 이제 만약에 당선되면은 사우디랑 좀 친한 기조를 갈 거다라고 하는데 과거에 트럼프 시절 때 사우디랑 많이 좀 친했었었나요? 예, 그 친했지요. 왜냐하면 둘 다 이상한 사람들이거든요. 그게 뭐 빈살만이나 예. 트럼프나 그런 면에서 이제 통하는 게 있었죠. 저는 정치나 외교는 모릅니다. 모르는데, 그러니까 상식적으로,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의논하고 결정하고 이런 절차가 잘 안 맞는 사람입니다. 지금 왕세자가. 그런 면에서 이제 트럼프도 예외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그러니까 합리적으로 서로 상대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인물이 아니기 때문에, 사우디로서는 그 이제 합리적으로 만나야 되는 예. 그런 대상보다는 잘 될 때는 아주 가까워지고 뭐 안 될 때 틀어지기도 하겠지만 그런 면에서 트럼프가 좀 더 편하지 않을까. 저는 이제 그 왕세자의 개인적인 성향을 고려할 때 그 사람이라면 트럼프가 더 편하겠다. 그 사람은 푸틴도 편하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푸틴, 트럼프, 왕세자 뭐 다 제가 볼 땐 그 밥의 그 나물입니다.